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끝까지 파보는 딥 인터뷰 시간입니다. 권석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반도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반도체 얘기는 우리한테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면서 사실 뭔지 잘 몰라요. 이름도 낯설고 걔네 거 누가 쓰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들끼리 쓴다고 생각했을 때 뭐 글로벌 경쟁은 할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짠 하고 어디 리포트에 나오면서 위협을 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모건 스탠리 우리의 그 양치기 소년 모건 스탠리가 CXMT죠. 그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거기가 전체 점유율의 10%를 먹을 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박살날 거다. 그래갖고 주가 다 폭락했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못 만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뭐 CXMT 얘기부터 일단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D램의 삼국 구도가 잘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천하 3분지계를 가지고 있고 뭐 삼성과 하이닉스가 사실상 뭐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CXMT가 어느 순간 4위까지 왔고 마이크론하고 점유율이 지금 2~3% 이내까지 좁혀졌어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수준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아직은 마이크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2세대에서 3세대 정도, 그다음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한 3에서 4세대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CXMT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중국에서 자급화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몇몇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이미 딱 낙점이 된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CXMT는 흔히 얘기하는 대마 불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D램에서 CXMT가 커머디티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 수준을 굉장히 빠르게 좁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특히 여기가 지금 대마불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CXMT가 만드는 D램, 그중에서도 17나노 이하급 D램은 HBM으로 가기 위한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HBM은 안 할 수는 없고, HBM2를 CXMT가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할 겁니다. 그리고 무려 HBM3를 내년에 양산할 거고요. 아마 HBM3는 2027년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겁니다. 물론 그때쯤 됐을 때 하이닉스는 HBM4나 HBM4E까지 갈 수도 있어서 여전히 기술 격차는 뭐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HBM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자체는 D램을 따라가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D램도 D램이지만 HBM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AI 반도체로 가기 위한 핵심 병목 지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하여금 일정 세대 이상의 HBM은 아예 중국으로도 수출이 안 되고 중국에서는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CXMT는 가장 프론트라인에 있는 회사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미국의 주요 투자 회사들에서 이런 회사들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회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게끔 중국 정부가 계속 살려두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보면 정말 형편이 없는 회사입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고, 뭐 나쁘게 말하면 좀비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몇 가지 회사들이 좀 있는데, 회사가 아니고 기관도 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 중에는 놀랍게도 인민해방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민해방군도 D램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인민해방군은 이 자기들의 서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서버에 메모리가 당연히 또 대량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 메모리를 그냥 커머디티 메모리를 쓸 수는 없어요. 밀스펙 메모리를 써야 됩니다. 밀스펙이라는 네, 밀리터리 스펙을 맞춰. 예. 자, 밀리터리 스펙을 맞춰주는 순간부터는 이게 국가의 안보에 이슈가 되거든요. 미국에서 인텔을 못 죽이는 이유 중에 딱 하나 얘기하자 그러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군사용, DoD에서 원하는 거, 나사에서 원하는 그런 밀스펙 시스템 반도체를 인텔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DoD에서 인텔에게 30억 달러 정도의 물량을 몰아주기도 했었죠. 뭐 지금 중국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AI 서버로 가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그런 커머디티 메모리로 위한 것이든 어쨌든 밀스펙을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그런 서버에서는 중국산 메모리 업체들이 있어야 되고, CXMT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사실은 딱히 이 회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중국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서 CXMT는 지금 죽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삼성 하이닉스도 밀스택을 해요? 합니다. 하죠.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그거를 뭐 딱히 어디 가서 만든다 얘기는 하지 않고 뭐 ADD 같은 데서 이제 좀 아니면 국방 어떤 기술 품질원 같은 데서 원하는 스펙들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나면은 그것은 따로 소량 생산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훨씬 다량으로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밀스펙, D램 같은 것들도. 그러면 우리가 중국 반도체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위협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YMTC가 뭐 거의 다 완전히 따라잡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금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뭐 이건 반도체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BYD 얘기를 들었던 건 몇 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BYD 얘기를 들었던 게 뭐 그래봐야 중국 자동차겠지라고 했는데 BYD가 전기차를 하네. 그리고 그냥 전기차가 아니고 여기에 좀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네. 그리고 얘네들이 국산용인 줄 알았더니 수출을 하네. 수출도 이제는 한국 같은 선진국으로 하네. 이 단계를 지금 거쳐오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무지의 상태였다가 호기심의 상태였다가 그런 다음에 각성 상태가 됐다가 점점 공포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의 변동을 한번 우리가 유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많은 사람들은 YMTC가 뭐야, CXMT가 뭐야, SMIC가 뭐야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회사들이 B2C로는 잘 안 들어와요. B2B로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 침투를 하고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 침투를 하고 대만 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할 겁니다. 원가 경쟁력을 맨 처음에 앞서서 저가 상품 위주로 가겠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저변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거 꽤 괜찮네. 그래도 뭐 좀 가격도 괜찮지만 성능은 괜찮네.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금씩 저변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자동차 얘기를 드리는 까닭이 뭐냐면은 지금 BYD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B2C에 안 팔고 상용차에다 팔 거야. 아니면 렌트카 시장에다 팔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 이제 이걸 공략을 하는 거예요. 뭐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롯데 렌터카가 중국 자본에 넘어갔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 렌터카가 한 2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데 롯데 렌터카가 그 2만 대의 상당수의 자동차를 중국산 자동차로 다 바꾼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주도에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중국 자동차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내 차라 그러면은 쪽팔려서 안 탈 건데 그렇죠. 그냥 뭐 하루 이틀 탈 거면 반도체도 좀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CXMT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짝의 여유는 있습니다. 아까 YMTC가 뭐 치고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YMTC는 오히려 CXMT에 비하면은 아직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글로벌 매출 점유율로 따지면 한 7등 정도. 뭐 CXMT는 지금 4등까지 왔고 그 좁은 틈바구니에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낸드는 애초부터 약간 춘추 전국 시대에 가까웠고 물론 거기서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한 50에서 55% 정도의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뭐 키옥시아나 뭐 난야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뭐 샌디스크나 이런 회사들이 난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YMTC가 거기에 뭐 1, 2%, 2, 3% 정도의 쉐어를 가지고 뭐 한 4등이나 7등 사이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직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기업은 저는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 그럼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설계를 해주는 데를 팹리스라고 하고 네. 설계된 거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걸 파운드리라 그러고 네.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와 제조를 같이 하죠. 보통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 IDM이라고 부릅니다. 네, 종합 그래가지고 반도체 파운드리 수십 개월 회사는 지금 TSMC가 유명하고 그다음 삼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파운드리가 위험하다라는 건 중국의 SMIC. SMIC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2위권, 3위권, 4위권 이 파운드리 회사들이 우후죽순 지금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으면서도 또 기술 수준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어요. 자, SMIC의 뒤를 받치고 있는 데가 화홍 반도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등이 이제 넥스칩이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명함을 못 내밀던 회사였습니다. 올해 1반기에 전 세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매출액 랭킹을 매겨보니 1등이 TSMC는 변함이 없어요. 2등 삼성전자, 3등이 예전에는 원래 UMC였어요. UMC, 대만 UMC. 네, 근데 이 3등이 이제 SMIC가 됐고요. 아 그래요? 네, 4등 UMC, 5등 글로벌 파운드리, 6등이 누가 됐냐면 화홍 반도체가 됐어요. 자, 7등이 그래서 이제 PSMC라고 원래 항상 3위에 안착하고 있었던 대만의 또 다른 파운드리가 내려왔고, 자, 그다음에 8등 뭐 글로벌 파운드리, 뭐 그다음에 이제 뭐 7등 글로벌 파운드리, 뭐 8등에 이제 누가 또 들어왔냐면 넥스칩이 들어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SMIC 말고도 중국의 2, 3위권 요 파운드리 회사들이 지금 급속하게 글로벌 랭킹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대만의 2, 3, 4위권 파운드리 회사들이
랭킹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생각해보면은 그 선단 공정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첨단 공정을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삼성이랑 TSMC만이 유일하게 그 선단 공정에 투자를 했고, 나머지 뭐 UMC든 PSMC든 약간 조금 더 그 난이도가 좀 낮은 파운드리 쪽에 집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업체한테 역전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네. 뭐 사실 대만이 그렇게 파운드리 산업이 수직 계열화돼 있다, 잘 조직화돼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TSMC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그렇게 경쟁력이 강한 회사들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그렇게 UMC나 뭐 PSMC나 뱅가드, BIS 같은 이런 2, 3, 4위권 파운드리가 그동안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레가시나 미들텍 영역, 우리가 보통 10나노 이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공정에서 이들이 꽤 안정적인 고객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레가시 공정을 쓸 수 있는 뭐 업체들은 꼭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반도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모바일 AP. 그렇죠, 모바일 AP나 아니면 뭐 애플 실리콘이나 이렇게 멋있는 폼나는 그런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통신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뭐 산업용 반도체, 차량용 뭐 MCU 아니면 뭐 IoT용 센서나 뭐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것들은 뭐 22나노, 뭐 30나노, 뭐 40나노 이런 것만 가져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고 아주는 아니지만 많이는 아니지만 연간 그래도 매출이 조 단위는 나오는 데란 말이에요. 이런 시장을 이제 대만의 파운드리, 특히 레가시 파운드리 전문 업체들이 잘 그동안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영역에 이 동네에 풍선 효과를 가지고 들어온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왜 제가 이걸 풍선 효과라고 부르냐면 어쨌든 뭐 SMIC를 비롯해서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원리상으로는 EUV를 샀겠죠. 예. 그쪽으로 선단으로 가고 싶어 했겠죠. 그쪽으로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약간 못하지만 그쪽보다 어쨌든 더 많이 돈을 투자했을 때 어쨌든 더 많이 장비를 살 수 있고 캐파를 늘릴 수 있는 레가시나 미들텍으로 일단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의 EUV 같은 건 미국에서 못 사게 하니까 그렇죠. 이건 포기하고 그냥 남은 돈 가지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를 엄청 사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거기는 미국의 정부가 사실 감시가 좀 소홀합니다. 저 정도는 뭐 만들어도 뭐 그만, 안 만들어도 그만. 오히려 뭐 그쪽은 미국 업체들도 가끔씩 이용하고 하니까 뭐 원가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적당한 경쟁이 있는 건 나쁘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약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게 이 풍선 효과가 중국의 레가시 파운드리로 가면서 무엇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했냐면은 중국의 장비 만드는 업체들이 시장이 열렸어요. 저기에 뭐 지금 저 파운드리들이 갑자기 뭐 선전에다가 팹을 2개 짓는데 저기 들어가는데 뭐 한 20조 쓴대. 동관에다가 또 팹이 3개 만들어지는데 저기에 28조가 들어간대. 그게 이 장비 업체들한테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장비 업체들로 하여금 중국 정부는 어쨌든 파운드리 시장도 키워야 되지만 장비의 국산화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파운드리 회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 장비 회사에 장비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보통 보조금이 3종으로 지급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저런 파운드리 만드는데 파운드리 회사한테 보조금을 줘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회사가 중국 장비를 사게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장비 회사한테도 또 보조금을 주고 또 파운드리한테도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만들어진 칩이 있잖아요. 이 칩을 누군가 또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주는 업체한테도 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몇 중으로 보조금이 들어가요. 자, 보조금이 이렇게 겹치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제 이런 SMIC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팹을 난립시키고 거기에 장비들이 통제가 된다는 명목하에 또 인센티브가 있다는 명목하에 중국산 장비들, 뭐 SME나 뭐 에이맥이나 아니면 뭐 우리 나우라나 아니면 이제 사이캐리아 같은 그런 장비 회사들의 장비들이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그런 뭐 반도체, 중국 반도체 박람회 같은 걸 하면은 가장 인기가 있었던 부스들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부스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그야말로 돈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용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고객사들도 엄청나게 와서 컨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동안에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지배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5대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큰일이 난 거죠. 이 원래 자기네들이 원래 먹고 있었던 중국 시장에서 적어도 한 50% 60% 정도를 먹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쉐어가 줄어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요. 자기네 장비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장비 회사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비 회사가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장비를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 500억짜리 장비를 만약에 그 파운드리에서 뭐 한 5년간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의 500억만큼의 유지 보수 비용이 또 청구가 됩니다. 매년 유지 보수비가 한 100억. 솔직히 그래서 뭐
장비 회사의 진짜 어떤 매출은 유지보수에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프린터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그 장비의 최적화를 위해서 장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들의 뭐 펌웨어 뭐 업데이트랄지 뭐 라이브러리 추가해 준다든지 뭐 이게 있으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요 하면 뭐 어떤 파운드리가 그걸 쓰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장마저도 이제는 끊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미국의 장비 회사들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사나 램 리서치가 지금 굉장히 갑갑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비를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미국 정부 때문에 예. 장비를 팔고 나서 유지보수를 못하게 해요 미국 정부가. 맞아요. 사람이 못 넘어가게 해놨죠. 엔지니어를 파견해갖고 엔지니어가 거기서 몇 주 필요하면 심지어는 몇 개월씩 상주를 해서 같이 라인에 들어가서 방준복 입고 같이 작업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나 뭐 이런 업체들은 우리 이거 장비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시장이 날아간 거예요. 유지보수 근데 시장이.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 왜 선단 공정 투자만 하냐? 그러면은 그 뒤에로 레가시 공정 좀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레가시 공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냐 그러니까 장비가 없대요. 장비가 왜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 신규 투자하는 데들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중고 장비를 그냥 쓰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 장비 값이 엄청 비쌌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게 장비가 비싸면은 새로 만들면 좋지 않아요? 그때 그걸 누가 쓰냐고 옛날에 선단 공정 넘어가면 옛날 공정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실 누군가 뉴비가 참여할 수가 없는 시장이었는데 여기서 어차피 레가시 선단 공정 투자 못하니까 레가시 공정을 그냥 확 늘려버리니까 어차피 만드는 놈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만드는 게 되고 여기다 심지어 요 중요한 경쟁자였던 미국 회사들이 미국 국가에서 다 빼버렸네. 그렇죠. 그럼 완전 새로 시장 열렸는데 무주공산이 되니까 그 장비사들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게 된 거네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중국의 저런 상황을 좀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가서 팔면 우리나라 좋은데. 반도체 장비 회사들 훌륭한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한미도 있고, 뭐 우리 CMS도 있고, 원익도 있고, 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대부분 다 좀 우리나라의 주요 벤더들, 그러니까 주요 이제 이 메이커들한테 좀 어느 정도는 다 락인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다른 회사한테 뭔가를 공급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도 좀 어려워요. 예, 그런데 중국 회사들은 분명히 저 시장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런 스타트업들에 가까운 회사들이 갑자기 등장할 수는 없는데 예. 저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몇 가지 좀 원인이 있었습니다. 또 기술 훔쳤습니까? 뭐 훔쳤다 훔칠 수 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범죄 행위까지를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반도체 장비 시장은 중고 장비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들이 연 매출이 수천억 수준이에요. 거의 네네 이 중고 장비 거래 중고 장비 거래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네네네. 근데 이 회사가 점점 성장이 되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게 그만큼 중고 장비 수요로 하는 팹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 장비계의 당근마켓. 그런데 저는 약간 이걸 또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같으면 이 중고 장비를 사갖고 자신의 팹에다가 설치해서 뭔가를 만드는 데 쓸 거 아니에요. 네. 중국은 상당수의 중고 장비가 그냥 개조를 위해서 쓰입니다. 즉 부품용으로 수입이 돼요. 그럼 가장 인기 있는 장비가 뭐냐? 일단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사가 만드는 에칭 장비. 그리고 ASML이 만드는 KRF 리서그라피 스캐너 장비들. ARFI는 구하고 싶어도 잘 못 구해요. 이제 수출이 통제되고 있고 이 지금 애프터 마켓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어떻게 이거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이 밸리데이티드 엔드 유저가 아닌 이상 중국 경계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약 수입했으면 싱가포르에서만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로 들어간다라고 확정이 된 거는 들어가는데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그 중고 장비를 처분하고 싶어도 중국 회사로 처분을 못 해요. 그래서 그렇죠. VEU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재밌는 것은 그렇게 중고 장비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상당수의 중고 장비는 다 마개조가 됩니다. 개조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제조사에서 허가를 해준 레시피대로 프로토콜대로 하는 개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야매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야매로 해도 잘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A사 스마트폰의 이 수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애플? 뭐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 분들이 야매로 잘 고치세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있어요. 알리나 뭐 테무 같은 데서 부품을 수입해 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돼요 또. 그러니까 애플은 그냥 리퍼해 주는데 네. 북한시들은 착착해서 또 네, 붙여주더라고요. 네, 네, 물론 이거에서 망가지면은 AS를 정식으로 못 받지만 요거를 굉장히 이 재미를 본 회사가 SM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ME 네, 상하이 마이크론 일렉트로닉스 이퀴먼트의 약자인데 이 회사가 처음에 뭐로 시작했냐면 리서그래피 장비를 만들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9세대 이 리서그래피 ASM을 만들었던 한 200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있었던 그런 장비들을 싹 긁어 모아요. 싹 긁어 모으니까 147대 정도 나왔어요.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개조하다 보니까 23대가 나왔어요. 꽤 많이 건진 거예요. 수율로 따지면은 한 10몇 퍼센트 건진 거죠. 이걸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와. 이게 돌아간다는 걸 봤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중국 현지에서 일을 했었던 A사 현지 직원들, 전직 직원들을 모아서 그걸 같이 시킨 거예요. ASM에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전직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노하우는 살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개조가 중국에서 정부에서 다 눈을 감아줬어요. 이렇게 해도 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연구 개발인데요. 연구 개발인데요. 우리는 상업용도 아닌데요. 근데 연구 개발을 하면서 그걸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요. 칩이 나오네. 그러면서 이 이제 SME가 그냥 이거를 개조한 노하우만 쌓은 게 아니고 여기다가 조금씩 자기들이 개발한 부품을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호환이 되는지. 제일 먼저 테스트해본 게 스테이지, XY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웨이퍼를 올려놓고 X축, Y축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빛은 계속 오고 있는데 이제 보세요. 빛이 오죠? 네. 제가 그럼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아 원래 그렇게 그려요? 이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그리는 게 왜냐면은 아니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얘를 멈추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갔다가 갑자기 멈춰야 되거든요. 멈춰야 되고 이걸 엄청나게 빨리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관성 안정 장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굉장히 금방 이거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요게 엄청난 정밀 기계공업 부품을 필요로 해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아까 이렇게 크게 보여주셨지만 여기 요 그렇죠. 선 이런 게 나노잖아요. 나노. 그렇죠. 그리고 빛이 하나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개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우라나 좀 이 에이맥 같은 기업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다 중국 기업들이에요. 나우라, 에이맥.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좀 재미난 기업들이 몇 가지가 들어오는데 소재 만드는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EUV 리서그래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광화학 반응에 대한 이러한 노하우들이 좀 쌓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건가요? PR 같은 것들이죠. PR도 그렇고 솔벤트도 그렇고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스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소재들도 여기서 우리도 한번 테스트해볼게. 굉장히 좋은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열린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진짜 고물상에서 첨단기기 만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농담이 아니고 우리나라 청계천 아저씨들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죠? 청계천에 가서 예전에는 로봇 태권브이 만든다 이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무슨 전차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저씨 그런 얘기예요. 나한테 트랙터 3대만 달라. 그럼 내가 청계천에 갔다 오면은 전차를 만들 수 있다. 이제 대학원생 때 그렇게 한번 청계천을 많이 돌아다니며 이렇게 장비를 만들려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기반이 중국은 100배로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상하이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둥간 선전 쪽에 굉장히 그쪽을 많이 뜨고 있는데 그쪽에 그렇게 야매로 뭔가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고. 근데 야매 업체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사실 부품이라는 게 이게 하다가 이걸 마개조를 하려 그러면 얘 부품을 빼면은 이 부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한 막 이게 100개, 1000개 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중에 그거 하나 있는 놈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있죠. 그럼 그게 이제 상호적 시너지를 내는 있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품을 계속 하다 보면은 부품의 인벤토리 통계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해요. 요게 인기가 많네. 근데 이거 비싸네? 이거 돈이 되겠네? 그러면 이거 하겠다는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한 10개 나오고 100개 나오고 하다가 그 중에서 한두 개 살아남아도 어쨌든 걔네들이 그 시장을 다 먹는 거죠. 그게 그래서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오히려 EUV로 바로 갔으면 이게 형성이 안 됐을 거예요. DUV로 사람들이 풍성 효과가 생기니까 이건 아직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차라리 미국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미국이 처음부터 그냥 EUV로 확 열어줬으면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야매로 개조하거나 저 안에서 나름의 저런 생태계 형성되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ASML 거 그냥 이용해서 아주 멋있게 그냥 돈 내고 쓰면 될 텐데 내가 못하러 저거는 마개조를 써야 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EUV로 못 가게 하니까 그냥 DUV에서 신나게 경험을 쌓은 거예요.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그러니까 3나노 첨단 반도체 못 만들게 하니까 3나노 첨단 반도체를 그냥 만들게 뒀으면 3나노 첨단 반도체 썼을 건데 못 쓰게 하니까 10나노 이하의 그 레가시 공정 가지고 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요거는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이거는 그냥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 얘기가 그 엔비디아 젠슨왕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차라리 엔비디아 칩을 쓰게 하면 얘네들이 AI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넘사벽이고 이거에 완전히 중독돼 버릴 거니까.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 H백을 못 쓰게 하니까 얘네가 조금 떨어지는 칩이라도 써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 마개조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젠슨왕 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칩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해 주신 장비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전략적으로는 어떤 게 더 유리해 보이세요? 이게 뭐 사실은 이게 경영대에서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이것을 결핍의 역설이라 부르거든요. 결핍을 하면은 두 가지 경로가 생깁니다. 그 결핍으로 해서 정말 고사당하는 케이스가 생기고 결핍으로 인해서 이거를 우회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또 경우가 생기죠. 첫 번째 경우가 구소련이에요. 구소련. 냉전 시절에 미국이 이걸 재미로 봤어요. 그 당시에도 반도체를 가지고 소련을 통제하려고 미국이 굉장히 많은 작전을 짰었죠. 특히 70년대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70년대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드디어 IC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 근데 이 집적회로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그 당시에도 장비였어요. 그 당시에 반도체 공정이 드디어 반도체 화학 공정으로 정립이 되는 시기였는데 그 IC를 어쨌든 웨이퍼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소련이 정말로 가지고 싶어했던 기술은 반도체 설계 기술이 아니었고 반도체 공정 기술이었어요. 반도체 공정 장비 기술이었어요. 당연히 그것도 미국이 알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우리 도대체 이 실리콘 가지고 그 당시 뭐 4인치 6인치였는데 이거 가지고 뭐 못 만들겠다. 우리가 꼭 실리콘 해야 돼? 우리 실리콘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우리는 화합물 반도체로 가자. 이게 훨씬 성능이 좋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거는 공정 장비가 그렇게 필요 없다더라. 이거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우리 슈퍼카를 만들자.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화합물 반도체로 갔는데 문제는 화합물 반도체는 그것을 단결정으로 쓸만한 웨이퍼를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거기다 국력을 쏟아부었는데 생각만큼 스케일이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주 미국은 그게 재미를 본 거예요. 아, 쟤네가 정말 저기가 아킬레스건인데 저걸만 딱 쥐고 있으면 저걔네는 그 이상으로 가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프레임으로 가겠고 메인프레임 없으면은 PC로 전환이 안 될 거고 PC 전환 안 되면 IT로 전환이 안 될 테니까 소련과 미국의 국력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 전략이 그대로 통할 거라 생각했던 게 중국에 대한 반도체 견제 정책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말씀 주셨던 얘기가 이제 반도체 전쟁 스토리를 얘기할 때 결국은 그것들이 누적돼서 기술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구소련이 붕괴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뭐 소련의 붕괴가 꼭 이것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정보화의 격차를 만들어낸 요 기술 생태계의 격차가 큰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략을 중국에도 쓴 건데 중국은 반대로 결핍의 역설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장비 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젠슨왕이 사실 중국에 다녀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 7월에 상하이에 다녀왔어요. 상하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엔비디아 매출의 뭐 이미 25%가 중국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젠슨왕이 보더라도 앞으로 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빨리 성장할 거고 가장 넓게 성장할 거고 특히 이 젠슨왕이 봤을 때 올해 2025 GTC에서도 그런 얘기했고 뭐 CES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엔비디아의 먹거리는 AX다. 피지컬 AI다. 피지컬 AI. 그런데 이 AI가 어쨌든 산업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반이 이미 어느 정도는 잘 성숙돼 있고 충분히 훈련된 인력이 있고 시장 자체가 큰 나라가 필요한데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럼 중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거기에 자사의 AI 칩은 물론이고 AI 솔루션도 수출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미국 정부가 이거를 제재를 하니까 젠슨왕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전체 기지 만들고 아까 뭐 권 기자님 말씀하신 중독을 시키고 싶은데 엔비디아 이 생태계 중독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 놔두면 얘네는 알아서 미국 생태계에 편입이 돼. 미국에 의존하게 돼. 건들지 않는 게 더 좋아. 건드리지 않으면 얘네들은 알아서 더 편한 일을 찾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계속 강압을 하니까 얘네는 죽지 않아. 얘네는 소련이 아니야. 얘네는 소련이 아니고 얘네들은 자생을 할 거야. 밟아도 죽지 않는 잡초가 된다고. 그리고 폭격이 지나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땅굴에 지금 숨어들었을 뿐이야. 얘는 죽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땅굴에서 나왔을 때 더 강해져서 나온다. 뭐 엔비디아에 계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텐데 엄청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쉐어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특히나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런 몇 가지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딥시크 쇼크부터 시작해서 딥시크 이후에 나왔던 다양한 이러한 중국의 AI 모델을 만들겠다는 업체들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이것을 최적화하는 솔루션들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일단 딥시크가 이걸 다 공개를 해버렸고. 참 그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딥시크 얘기도 많은 분들이 단어는 아는데 그 쇼크 이후에 싸게 만든 데 이후에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딥시크가 처음에 공개했던 것은 뭐 이제 이 R1 같은 거였지만 최근에 공개하고 있는 것은 뭐 V3 같은 것도 있지만 딥시크가 원래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양원평 같은 사람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원래는 퀀트 회사 출신이에요. 예. 퀀트 회사를 창업했고 실제로도 돈도 엄청 크게 벌어봤고. 알고리즘 매매.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얼마나 하이 프리퀀시냐면 밀리세컨드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근데 거래가 한 점 한 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인간이 관여할 수 없으니까 다 알고리즘ik. 거기에 또 AI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게 이 뭐 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금융 상품을 거래하고 팔고 할 때 가중치 조정을 맨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포트폴리오상의 수익률이 순간적으로 최대가 될 수 있고 요게 앞으로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분산을 시켜야지 그 다음 턴에 또 수익률이 계속 보존될 수 있는가. 요거를 다 일종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블랙쇼얼즈 미분 방정식 같은 것들도 계속 풉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연산량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필요해요? 컴퓨터가 정말 중요해야 돼요. 그 컴퓨터 중에서도 이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로직 반도체가 필요하죠. 한두 개가 필요하지 않고 수십, 수백 개, 심지어는 뭐 저런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수천 개 정도 되는 그런 병렬 컴퓨팅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CPU를 가지고 컴퓨터를 쓰는 것도 느려가지고 PC를 10개 하고 뭐 데이터 센터를 쓰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 연산만 하게끔 최적화되어 있는 별도의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수천 개를 한 번에 쓴다는 거죠. 한 개 더 있어요. 칩도 굉장히 중요한데 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병렬로 연결이 되잖아요. 칩은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칩에서 저 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느리면 칩이 아무리 빨라봐야 소용이 없겠죠. 맞아.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레이턴시 문제라 불러요. 즉 병목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코어에다 아무리 투자해봐야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이 개선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보니까 뭐 우리 스피커 덕후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구리선으로 써야 되는데 구리선 중에서도 99.999% 구리선이 있어야지 정말 좋은 음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해요. 광 케이블을 써야 돼. 광 케이블 중에서도 이 광 대역 통신의 코헤어런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말 고가의 광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런 거 써야 돼요. 근데 량원평은 그런 거 믿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거 진짜 고가의 광 케이블을 쓰면 그 속도 차이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속도도 있지만 좋은 광 케이블은 손실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손실률이 만약에 크잖아요. 그럼 중간중간 이걸 증폭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증폭할 때마다 딜레이가 있고 또 에너지 쓰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광 케이블은 그만큼 손실이 덜 되니까 훨씬 효율이 좋죠. 혹시 반도체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광 케이블 덕후도 있습니까? 많죠. 진짜요? 왜냐하면 포토닉스 하시는 분들, 포토닉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포토닉스가 뭐예요? 포토닉스는 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렉트론을 정보 처리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고 광자를 정보 처리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빛으로 처리된 정보를 어쨌든 전자로 전환을 해줘야 되고 전자로 처리된 정보를 다시 빛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인터페이스에 많이 들어가는 게 이러한 아주 잘 엔지니어링이 된 광 케이블 같은 게 들어오죠. 그럼 막 좋은 광 케이블 보면 막 되게 좋아하세요? 정말 중요하고 심지어는 광 케이블을 하시는 분들은 광 케이블을 아예 랩에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뽑아낸다 그러죠. 이렇게 마치 섬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섬유를 뽑아내요. 그리고 광 케이블을 굉장히 얇아요. 낚싯줄보다 얇거든요. 이거를 반으로 쪼개요.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개요. 와, 진짜 정밀 장비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미세하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성분을 도핑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전송의 효율을 높여준다든지 어쨌든 다양한 신호등을 만들어내는데 뭐 광 케이블에 대해서 양원평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뭘 더 신경 썼냐면은 칩 투 칩 이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GPU 자체가 이게 뭐 속도도 속도인데 다른 칩에서 연산된 데이터가 이 칩으로 넘으면은 이 데이터를 또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많이 노멀라이즈 됐으면 다시 디노멀라이즈 해줘야 된다든지 뭐 코헤런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분산시켜줘야 되는지. 근데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연산 자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메타나 이런 회사들은 그냥 뭐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뭐 10만 장 단위의 뭐 GPU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만 했지. 칩 투 칩 연결을 할 때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딜레이를 줄일까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의 프로토콜만 쓴 거예요. 근데 양원평은 결핍이 됐어요. 칩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 칩마저도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된 칩이에요. 메모리 대역폭은 엄청나게 낮아서 HBM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진짜 온갖 악조건이 있으니까 온갖 쥐어짠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얘기할 때 항상 즐겨 쓰는 비유가 있어요. 10년 전쯤에 개봉했던 SF 맷 데이먼이 나오는 영화 중에 마션이라고 있습니다. 마션. 뭐 약간 스포가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주인공이 화성을 탈출하죠. 죄송합니다, 스포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아니 화성을... 영화 뭔 얘기인지는 얘기 안 해주시고 스포만 네. 하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주인공이 화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렇죠. 이야기죠. 생존 분투기죠. 네,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과학 기술들을 맞습니다. 활용하기도 하고 뭐 정말 재밌게 스토리죠. 봤는 영화인데, 근데 이제 여기 또 스포입니다. 근데 이 맷 데이먼이 화성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연히 미국이 예전에 미리 남겨놨었던 화성 착륙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화성 착륙선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궤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남겨진 연료만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온갖 필요 없는 장비들이나 뭐 무슨 부품들 다 버려요. 아, 그 배에 난파하면은 엄청나게 물건 가볍게 만들려고 되는 거죠. 예. 심지어는 조정 장치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그냥 쏘아서 올라가기만 하면 돼. 그럼 이제 그 궤도를 돌고 있던 동료들이 자기를 픽업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그때 스포인데. 이게 량원평이 썼던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량원평 어떻게 하느냐? 나는 여기에 이런 데는 다 필요 없고 뭐 이런 뭐 프로토콜 이런 거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연된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기 위한 연산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을까에 굉장히 신경 쓴 거예요. 그래서 이 GPU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코어에 해당하는 SM이라고 있는데 그 SM의 상당수를 여기다 다 때려 박은 겁니다. 뭐 그게 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SM의 한 20% 정도. SM. 그래서 스트리밍 멀티 뭐 플렉서라고 부르는데 그게 일종의 그냥 CPU로 따지면 코어 같은 거예요. 여기를 제가 좀 비유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유를 조금 쉽게 하다 보면은 나는 사실 워드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컴퓨터는 너무 많은 기능이 있어. 난 워드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기능들을 다 없애버리고 워드만 남겨놓는 거지. 그렇죠. 뭐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은 타자만 치면 된다면 심지어는 반도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치. 타자기만 있으면 되는 거지. 타자기하고 종이만 있으면 돼 정말로. 잉크하고. 딱 그것만 한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다이어트해서 그 딜레이를 줄여가지고 다른 그런 경쟁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딜레이 효율에 비해서 적어도 4배에서 5배 정도를 훨씬 더 개선한 거예요. 딜레이 속도를 훨씬 더, 그러니까 타임을 훨씬 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설명이 더 저는 딥식 설명에 좀 저도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윈도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윈도우도 너무 기능이 많아. 근데 나는 워드만 쓰면 돼. 그래가지고 윈도우에 있는 기능도 다 뜯어내고 워드에 들어가는 OS만 남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좀 했다는 거죠, 딥식이. 그렇죠. 예. 딥식이 그리고 아까 또 메모리도 굉장히 지금 아주 많은 결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HBM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HBM은 경부선인데 KTX예요. 선로가 4개나 있어요. 기차가 막힐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딥식은 그게 단선이었어요. KTX도 아니야. 무궁화호야. 근데 KTX만큼 빠르게 가고 싶은데 왔다 갔다 빠르게는 못 가지만 이 서울과 부산 사이에 승객을 최대한 많이 실어 나르게 하루 동안에 하고 싶어요. 단선인데 4개를 가지고 있는 KTX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달하면 될까요? 계속 보내야 되는데 단선이면 부딪히잖아요. 저기서 내려오는 거랑 올라가는 거랑.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대피선을 만들면 돼요. 그죠. 대피선을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 돼요. 맞죠? 그죠. 얼마마다 만들 것이냐, 그리고 타이밍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전체 트래픽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어디서 그렇죠. 피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렇죠. 구간마다 그렇죠. 탁탁탁. 그래서 딥시크가 공개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메모리의 대역폭을 최대한 인풋 아웃풋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듀얼 파이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이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 메모리 가지고 저게 된다고? 되는데요?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결핍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결핍이었냐면 딥시크가 한 2,000개 좀 넘는 H20 그 당시에 이제 H100 가지고 썼었는데, 그러니까 H800을 가지고 썼었는데,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H100에 비해서 연산 성능, 플롭 단위로 본다 그러면은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는 아주 명확했던 거죠. 너네 뭐 AI 하는 거 오케이. 근데 미국 기업들이 하루 만에 끝낼 작업은 너는 20일 동안 해. 그죠. 미국 기업들이 한 1개월 동안 한 거 너네는 20개월 동안 해. 그 정도면 뭐 시간 격차는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너네가 20개월 동안에 삽질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이미 많이 가 있을걸?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관점은
그 플롭스라는 것도 어떤 실수 연산 정밀도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무부가 이 기준을 두었던 플롭스의 기준을 두었던 실수 정밀도는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플로팅 포인트 개념은 일종의 우리가 보통 컴퓨터는 이진수로 이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실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느 단계에서 이걸 잘라야 돼요. 이건 정말 재밌는 어떤 내용이니까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보통 소수점 표현을 할 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10.1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0.1248 어떤 거는 10.1248982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으면 소수점 자리가 지저분해질수록 뭔가 그래도 지저분하지만 정밀해지잖아요. 예.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아, 정밀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정확하니까. 그런데 이런 딥러닝 같은 우리가 AI에서 지금 쓰고 있는 딥러닝 같은 것들은 보통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행렬 연산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산하는 값들은 꼭 정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다음 단계로 또 업데이트 될 거니까. 딥시크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이 딥러닝을 돌리고 거대한 네트워크 모델링을 하는데 우리가 중간 단계마다 이렇게 큰 정밀도를 꼭 써야 돼? 정밀도를 좀 낮추면 안 돼? 8비트짜리나 4비트짜리나?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64비트를 쓰다가 8비트를 쓰면은 메모리는 8분의 1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4비트를 쓰잖아요. 16분의 1만 있어도 돼요. 그럼 마치 메모리 용량이 16배가 된 느낌이에요. 반대로 이번에는 메모리 용량을 그대로 지키더라도 속도가 16배 빨라진 느낌. 오디오 들을 때 진짜 좋은 오디오는 자연음 그대로야. 근데 우리가 이 막귀들은 어차피 자연음 다 들려줘봐야 몰라. 아, 좋은 비유. 그래갖고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주파수들 다 빼버리고.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마치 이게 플랫과 MP3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 똑같은데. 그렇죠. 아, 근데 물론 뭐 예민하신 분들은 다 구분하죠. 심지어는 인간 중에는 자외선 적외선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나면 용량이 훨씬 작아지는 것처럼 그렇죠. 이 숫자도 정밀하게 가려면 끝도 없는데 여기서 필요한 정도 수준만 남겨놓고 어차피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정보를 어쨌든 얘네들은 최적의 정답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운그레이드된 열화된 버전의 이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이 정밀도를 낮춰보니까 성능에 봉인이 풀린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야, 이거 플롭스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제. 이거는 미처 신경 못 썼던 거야 상무부가. 얘네가 설마 여기까지 안 가겠지. 뭐 당연히 뭐 남들이 쓰는 32비트, 64비트 쓰겠지. 근데 이제 이 결핍이 만들어내니까 얘네들은 그 밑바닥까지 가본 겁니다. 해보니까 걱정을 했겠죠. 야, 정말 4비트, 8비트짜리 이 낮은 정밀도로 이게 될까? 가다가 에러가 너무 증폭되는 거 아니야? 초기에는 정말 에러가 증폭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거도 이것도 굉장히 또 좋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도미노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죠. 예. 도미노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미노 쌓을 때. 그 빼놓죠. 그렇죠. 네, 중간중간 부딪히지 않게. 망해본 경험이 많으니까 딥시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몇 번 계산을 하다가 업데이트하다가 이제 에러가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에러를 노멀라이즈해서 한번 위 단계의 정밀도로 한번 샥 올립니다. 그래서 에러가 자기네들이 정했던 범위로 벗어나는지 체크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려요. 그걸 이제 몇 단계마다 하면 좋을지를 엄청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한 4-5단계 정도마다 하면 되더라. 그거까지 만든 거예요. 와, 그거 완전 노가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되느냐? 그 퀀트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도미노 비유 들어주셨던 게 내가 이게 칸수 비워놓는 거를 내가 이거 계속 놔보니까 내가 그 실수를 어느 한 10개 넘은 실수를 하더라. 그럼 10개 하나씩 비워놓는다는 거고 그거를 계속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쨌든 그러한 최적화의 모든 노하우가 곳곳에 녹아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노가다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다 돈 쓴 게 얼만데 하면서 이걸 웬만하면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싶어 하지 공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딥시크는 이거를 1월에 세상에 충격을 준 다음부터 2월, 3월, 4월에 걸쳐서 허깅 페이스나 깃허브에 이거를 다 공개해버렸어요. 마음껏 다 가져가라. 우리는 이렇게 했고 우리의 이런 훈련 데이터는 이런 거였고 우리의 노하우는 이런 건데 여기다 공개했으니까 다 다운받아 가고 뭐 니네가 마음대로 이걸 다 MIT 라이센스로 풀어버렸어요. 아무나 배포받고 고치고 업데이트하고 자기네 모델에 맞게 개조까지 할 수 있게.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무슨 의도가 있느냐? 너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걸 왜 다 풀어버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우리가 만든 이러한 기술을 따라오게 하면 결국은 걔네가 그 다음번에 너네 여기까지 잘 따라왔지? 우린 이제 이 다음 단계로 갈 건데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자기도 모르게 예속이 되죠.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기 시작하죠. 네. 되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딥시크가 이렇게 쇼크를 주고 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얘네들을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네네. 칭찬하니까 뭐 정말로 엄청 그러더니 좋아했던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공산당 좋아하고. 그렇죠. 시진핑부터 시작해갖고 중국의 이 반도체나 AI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책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이런 정부기관이나 관료들이 아주 이 딥시크가 아주 좋은 성공 케이스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 한글과 컴퓨터 쓰십시오 하면서 다 이제 내려온 것처럼 다 디렉션을 준 거죠. 너네 다 딥시크 써라. 모든 회사들 보고. 근데 그 딥시크는 아주 초기 신호일 뿐이고 이 딥시크가 만들어내는 이런 결핍으로부터 오히려 지금 우회가 나오는 혁신이 나오는 이런 문법이 통한다는 게 중국 젊은 애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딥시크 말고 두 번째 업체인가?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옮겼다지 않았어요? 그 HBM 엔비디아 GPU 못 쓰게 해가지고 옮겼다는 거 보면은 뭐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도 뭐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한테 약간 신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싱가포르이 최근 2, 3년 사이에 좀 과다할 정도로 엔비디아 GPU를 너무 많이 수입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다 애프터 마켓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뭐 심지어는 밀수. 패키징 된 것을 다 뜯어서 따로따로 걸릴까봐 VEU에 걸릴까봐 다 뜯어서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게 싱가포르로 오는 회사들도 있겠고요.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 지금 상장을 노리는 회사들은 다 홍콩 항생 증시에다가 상장을 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해외 자본을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있으면 약간 감시가 덜해지니까 그리고 달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죠. 근데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딥시크가 보여줬던 건 뭐냐면 이 열화된 버전의 엔비디아 칩으로도 가능하면 why not RISC-V? Why not ARM? Why not X86? Why not 리눅스 버전? Why not 우분투 버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국 정부는 H80, 800도 너무 성능이 좋은가 보다. 그래갖고 이거 또 규제해가지고 H20을 또 만들게 만들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다른 걸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말고 그냥 뭐 다른 AI 반도체로도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HBM도 생각해 보니까 뭐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뭐 아주 죽겠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뭐 H100, 뭐 A200 있으면 정말 좋겠지. 그렇지만 그건 어차피 그림의 떡이 우리 못 쓰잖아.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리고 열화된 버전 해도 잘 되면 오히려 차라리 열화된 버전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렇지만 좀 전혀 다른 아키텍처지만 어쨌든 돌아갈 수 있는 거 한번 써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재미난 게 좀 많이 나와요. 이거는 미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엔비디아가 약간 기술적 해자를 만들기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쿠다 같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 쿠다가 굉장히 어떤 이 기술적 해처를 적용했냐면 예전 같았으면 특히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이 쿠다가 자사의 GPU에서만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죠. 호환이 안 돼요. 에이지가 안 돼요. 리스크5 안 돼요. ARM 안 돼요. 아무데도 안 돼요. 인터넷도 안 들어. 애플 실리콘에서도 안 들어. 그런데 엔비디아가 올해 6월 말 7월 초 사이에 이거를 그냥 호환을 다 풀어버렸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제는 다 같아 쓰실 수 있습니다. 포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중국은 요 규제를 해결하려고 이거는 정부의 규제가 아니고 사실 엔비디아의 기술적인 장벽이었는데 엔비디아 GPU 쓰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인 쿠다를 무조건 써야 되다가 그렇죠. 이제 쿠다 안 써도 엔비디아 GPU 쓸 수 있습니다라고 중국산 ASIC 칩을 쓰고 싶은데 거기는 쿠다가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쿠다하고 똑같이 호환이 되는 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회사가 2021년에 창업한 무어 트레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어 스레드. 예, 그 무어가 고등무어의 무어예요. 그 중국 회사예요? 근데 그 중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죠. 겉으로만 들으면 절대 중국 회사처럼 안 보여요. 근데 이 무어 트레드의 비즈니스 모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쿠다와 호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API 만들기. 그러니까 인프라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름도 붙였어요. 무사. 무사? 쿠다 대신에 무사. MUSA. 굉장히 재밌죠. CU, DA가 쿠다고 네, 무사는 MUSA. 네. 이름은 또 일본 이름 같이 또 해놨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오해하시는 게 쿠다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자, 쿠다가 왜 강력하냐면 이 쿠다 프레임워크 안에서 쿠다가 지원하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특히 왜 쿠다가 그동안 정말 그렇게 찬양을 받아왔느냐? 쿠다의 어떤 뭐 API 편의성 때문이 아닙니다. 쿠다가 제공해주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 중에 선형대수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선형대수라는 거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선형대수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왜 선형대수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다 행렬, 벡터, 텐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연산을 빨리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선형대 수학입니다. 근데 수학적인 그 이론을 컴퓨터가 알아듣게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이거를 쿠다 안에서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CU 플러스,
그래서 이게 다 그 블라스에서 LA가 리니어 알제브라거든요. 그리고 후리에 트랜스폼 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 무사가 뭘 해줬냐면은 그 쿠다에서 지원해줬던 그 수학 라이브러리를 하나씩 1대1 매칭을 다 해서 다 CW 플러스로 포팅을 다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CW 플러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C++? 네, 이거를 누구나 갖다 쓸 수 있게끔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어.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그냥 공개만 한 게 아니고 자 우리는 판을 깔아줬으니까 이제 찐 전문가들 덕후들 오십시오.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이거 다 만들 수 있게 작동할 수 있게 판을 깔아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찐 막 이 프로그래머들이 와서 이걸 다 만들고 막 생태계 만들고 그래서 쿠다 없이도 이제는 무사로 웬만하면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라는 게 사실 이렇게 그 모듈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 그러면 벽돌 같은 건데 그 벽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 갖고 새로운 거 만들어도 그렇죠. 창문도 있어야 되고 문짝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벽돌도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없어서 안 돼. 그렇죠. 그랬더니 이 무사라는 애가 터전 딱 잡아놓고서 기본적인 거 좀 갖다 놓고 좀 놀아보세요. 그랬더니 문짝 그렇죠. 만드는 놈, 뭐 창문 그렇죠. 만드는 놈 다 그렇죠. 만들어갖고 이게 이제 무사- 건설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무사 생태계가 이제 쫙 펼쳐지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딱 관심을 가진 애들이 딱 AI 반도체 설계하는 애들. 야 그러면 우리가 꼭 이게 이제부터는 우리 엔비디아 생태계 벗어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 리스크5 가지고 만들자. 왜냐하면 리스크5가 또 ARM의 이 지배하고 있었던 생태계를 벗어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계속 중국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AI 반도체의 자급화를 위해서 다 오픈소스로 가고 있는 거지. 모든 게.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나눠야지. 그렇죠. 공동부유해야지. 그래서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돼, 그게? 이게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스럽게 이게 가고 있는데 훨씬 더 자본의 이 흐름이 아주 자생적인 생태계로 가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 관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굉장히 잘 올라탄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다들 화이만 생각하시는데 룽손이라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룽손? LONGSON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바이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바이런은 전기차 회사 아닙니까? 그건 이제 BYD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모르겠어요. 망한 회사 있습니다. BIREN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뭐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원래 CPU로 좀 만들던 회사였는데 어쨌든 설계하던 가닥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GPU로 바꿔서 어쨌든 돌아갈 수 있게끔 뭔가 경량화도 시켜보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쿠다하고 똑같이 작동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될 수 있냐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칩을 설계를 하고 이 칩들이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두 번째 깔아놓은 기술적 혜자 이 코어와 메모리의 어떤 지연을 굉장히 늦출 수 있는 NVLink. 엔비링크. 그래서 이 NVLink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전선이죠, 전선. 네, 그것도 만들었어요. 또 세 번째 해자는 사실 인피니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칩 투 칩으로 연결하는 게 NV링크. 뭐 칩 안에서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코어하고 메모리 사이의 지연을 최소한 줄여주는. 그러니까 GPU하고 메모리 사이의 속도를 지연해 주는 게 NV링크. 그리고 칩하고 칩을 연결하거나 인피니밴드.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게 인피니밴드. 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뭐 기술적 뭐였죠? 세자 뭐 쿠다, 쿠다. NVLink, NV링크. 인피니밴드. 특히 특히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가 저는 굉장히 좀 감탄을 늘 하는 게 엔비디아가 뭐 반도체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를 통신 회사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젠슨왕이 어디까지 내다보고 이것을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천 장의 GPU가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에서 마치 싱크로나이즈 스위밍하는 선수들처럼 같이 정보를 동시에 병렬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란 예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조금만 해서 드릴게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GPU가 되게 빨리 계산을 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얘가 아무리 빨리 계산을 해봐야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 자료를 주고받지 않으면 혼자 빨리 해봐야 혼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너무 빨라갖고 더 이상 빨라질 필요도 없어. 오히려 옆에 있는 애들하고 야 너 조별 과제 했냐? 너 했냐? 너 했냐? 해서 이거 확인하는 거의 속도에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은 통신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갖고 엔비디아가 연산기 만드는 회사지만 통신 회사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러면 통신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화웨이. 화웨이가 들어와요. 화웨이가 맨 처음에 어센드 칩을 만들고 어센드 칩이 이제 이 무사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중국이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피니밴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화웨이가 뭘 만들어 놨냐면은 단거리 클러스터 전용 WM이라 그래서 이게 좀 광대역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여기다 갖다 쓰면 되겠네? 해본 거예요.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화웨이가 뭘 만들었냐면 남들 뭐 깔짝깔짝 하는 것보다 우리 한 10,000장짜리 한번 해보자. 어센드 910B 갖고 와라.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GPU를 여러 장 만들 때는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 링 모양이냐, 스타 모양이냐. 이게 뭔 말이죠? 토폴로지는 연결되는 위상 구조를 의미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 PD님하고
권 기자님하고 손을 잡으면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권 기자님이 PD님하고 손을 잡으면 삼각형이 나오죠. 네, 네. 그럼 이건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자, 그러면 반도체끼리 연결할 때 GPU인데 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분배를 해갖고 CPU로 가고 싶은데 나만 CPU로 연결돼 있으면 이 두 GPU는 나를 통해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뭔가 빼고 싶으면 각자 CPU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연결 구조를 이거를 우리가 딱 보니까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학 분야가 위상 수학입니다. 토폴로지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선가 GPU 연결 구조의 토폴로지 최적화를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 이 회사들은 수학자들이 좀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화웨이가 뭘 테스트해 봤냐면 이제 한 10장 정도만 돼도 그렇게 토폴로지에 큰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10장도 사실 만만치는 않은데 100장 넘어가는 순간부터 완전 위상 수학이에요. 이거 한번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하면 아까 공 교수님이 CPU하고 연결되는 거 했었잖아요. 우리가 셋이서 이게 내가 필요한 거를 CPU에 연결할 때는 각자 연결돼 있는 게 편해. 근데 여기가 한 300명 돼. 그럼 300명이 다 같이 지 필요할 때마다 CPU로 보내면은 CPU가 터지는 거야. 그렇죠. 이럴 때는 차라리 공 교수님한테 보내서 공 교수님이 어딘가에 허브를 둬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CPU로 넘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네. 사실 그래서 CPU 자원과 그런 GPU 자원들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GPU가 수백 장, 수천 장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GPU와 어떤 GPU 지금 저기 보시면 선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돼 있죠. 저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것도 어떻게 연결하고 중간중간에 또 허브를 어떻게 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원래 어디서 많이 다루는 분야냐면 통신공학에서 많이 다루는 분야입니다. 완전히 화웨이 그냥 나와버려요. 자, 그럼 화웨이가 뭘 얘기를 했느냐? 이거를 화웨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웬만한 소도시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통신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근데 100만 명짜리 도시에서 그걸 해본 경험이 많아요, 화웨이는. 시험을.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위상수학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위상수학은 기하학적으로 스케일이 얼마나 되느냐, 모양이 얼마나 별로 상관없이 압축해서 연결 구조만 따지면 수학적으로 똑같으면 그냥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인간 구조에서 100만 명 있는 걸 해본 화웨이가 반도체 100만 개짜리를 만드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그렇죠. 거죠. 반도체 8,0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0개인데 그 8,000개의 연결되는 밀도를 따지고 보니까 그런 인구 소도시에서 쓰는 통신 네트워크에 차지하는 어떤 자원의 소모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최적화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삽질을 했는데 마침내 이제 8,192개짜리 칩으로 만들어진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와서 한 1,800억 정도가 되는 파라미터 기반의 자체적인 LMM, 판두, 울트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센드라는 칩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센드라는 칩도 화웨이가 만들었죠. 근데 화웨이의 정확하게는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하죠. 그거를 SMIC가 초기 버전을 만들었고 이제는 SMIC가 안 만듭니다.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 팹에서 만들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얘기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분야도 되게 다양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룬 게 파운드리도 다뤘죠, 메모리도 다뤘죠, AI 반도체 다뤘죠, AI 데이터 센터를 다뤘죠. 그리고 이제 AI 얘기까지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보니까 좀 숨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와, 이것이 어떡하지? 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에 그 KBS 인재 관련한 이야기 중국의 뭐 공대에 미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와, 의대생은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던 그 개별적으로 뛰어난 분들이지만 이거를 클러스터로 산업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공대생들은 모아놓으면은 저 세운상가 마냥 공들이도 쫙 모여갖고 뭘 하다 보면 로켓을 만들든 오버드 태권도 만들든 전차를 만들든 하는 거 이거 보면은 와, 이게 첨단 산업에서도 이 머릿수가 진짜 무섭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데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대조가 되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 한국의 현실에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하신 이런 머릿수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 우리가 어떤 공학에서 천재가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불구하고 충분한 머릿수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천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머릿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 머릿수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면에서 이 N명이 있을 때 N제곱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만약에 100명의 엔지니어가 작용하면 10,000개의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중국에서는 10,000명의 엔지니어가 들어옵니다. 1억 개의 아이디어가 나와요. 차원이 다르죠. 자, 100명 대 10,000명의 스케일은 100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로 가니까 10,000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느냐?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상호작용을 할 때도 되게 좀 약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100명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서로 다른 전공, 다른 출신, 전문성, 관심사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100명이 있을 때와 서로 다른 관심사와 다양성이 보장이 된 10,000명이 있을 때는 또 차원이 달라지겠죠. 중국은 10,000명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중에서 실제로 서로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아무리 다양성이 보장이 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점점 한국이 불리해지는 처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출생률 문제라는 이미 제 생각에는 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모델을 좀 어느 정도는 차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재능 있는 외국인들 특히 이쪽 분야에 좀 투신할 수 있는 젊은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도 하고 뭐 워킹 퍼미트 받아서 일도 하고 한국에서 아이 정착도 하고 가족도 만들고 또 아이도 낳고 아이를 또 한국의 어린이집에 보내고 한국 사람을 키우고 그러니까 메타에서 진짜 AI 최고 인재 뽑는다 그랬더니 뭐 절반은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더 정확하게는 뭐 한 70%까지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44명밖에 안 되잖아요. 메타의 그 슈퍼 인텔리전스 팀들이. 근데 지금 거기 중국 출신이 뭐 67%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메타 같은 모델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지금 그러한 천재를 품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 시스템은 솔직히 아닙니다. 대부분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은 이미 좀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있어 보이는 친구들은 다 해외로 가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어차피 이렇게 천재로 크는 게 원래의 천재의 경로를 밟아가는 게 어렵다는 게 이미 많이 학습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좀 아주 다른 차원의 천재를 품기에는 좀 아직은 그 그릇이 좀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네네. 또 세 번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대학이 어느 정도 이 인재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제가 꼭 대학에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경쟁력이 지금 너무나 많이 위축이 되고 있어요. 뭐 대학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학이 지금 굉장히 어떤 좋은 분들을 모셔오고 싶어도 대학 자체가 돈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정말 좋은 분을 모셔오고 싶어요. 메타에서 정말 좋은 분을 모셔오고 싶어요. 뭐 중국에서 잘했던 분들, 뭐 특히 이 30, 40대 정말 날아가는 이런 천재들을 모셔오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국립대는 그나마 뭐 이렇게 교부금도 있고 하는데 사립대들은 정말로 이제 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들은 이 등록금이 동결된 지가 꽤 오래돼 갖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근데 뭐 어떤 뭐 등록금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뭐 대학만의 문제도 아닌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그나마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막상 이 대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대학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대학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이프라인들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 못 만들어진다? 대학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없어질 겁니다. 뭐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 대학들 중에 앞으로 10년 안에 절반 이상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뭐 대학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학령 인구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대학을 다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모든 대학을 다 우리가 안고 갈 수는 없지만 대학을 어느 정도 살릴 대학은 살리고 이 대학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인재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이 공대로 지금 쏠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저희 이전 세대, 선배들 세대 혹은 아버님 세대들이 IMF를 거치면서 그렇게 어떤 뭐 공대의 자부심이랄지 엔지니어로서 살아왔던 그런 커리어들이 순식간에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서 공대 나와서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치킨집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밈들이 이제는 우스운 밈으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자조의 밈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다가 좀 어디 버그 잘 못 잡겠으면은 치킨집 가서 잡아달라 치킨. 그러면 꼭 회사 치킨집을 가야 회사 돼요. 치킨집 네. 가면 네, 다 그렇죠. 잡아주신다고. 그렇죠. 갖고 와봐 이러면서 이제 한 손으로 치킨 튀기면서 하는 거. 이제 근데 그게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닌 게 그분들이 전문성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전문성들인데 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금 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공대의 박사과정 뭐 이런 친구들, 복수당 이런 친구들이 내가 왜 굳이 이 희망도 없는 이쪽 분야에 투신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빨리 뭐 AI로 가든지 지금이라도 빨리 한의사라도 따야 되겠다. 의대로 가야 되겠다. 뭐 정말 그래서 만학도들이 엄청 많아요. 의대, 치대, 한의대 가면은. 뭐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어차피 반도체 AI는 지금 이 공대에 가시는 분들의 이 기본적인 이 매스가 너무 적어졌고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이 의치대로 가니까 우리나라에 먹고 살 길은 앞으로는 의료 산업인 것 같다. 바이오메디컬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바이오메디컬 중에서 의사 적성이 안 맞는 분들은 이제 의사 라이센스만 주고 AI나 뭐 반도체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수식어를 달아주는 거죠. 의료 AI, 의료 반도체 뭐 이런 걸로. 농담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공대 문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은 솔루션도 내셨고 뭐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내셨고 하는데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너 같으면 네 자녀를 그러면 공대에 막 보낼 것 같아? 의대로 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저는 굉장히 슬픈 뭐 감정이 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중국이랑 비교를 항상 뭐 하게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상무위원급들 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이제 총리, 부총리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관급이죠 거의. 이분들의 출신의 한 절반 이상은 항상 이공계예요. 거의 다 이공계예요. 특히 힘쓰는 자리에 가시는 분들은 이공계고 당장 시진핑부터도 칭화대 화공과 출신이죠. 네. 그래서 뭐 정말 이런 분들이 꼭 이공계를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공계를 나오신 분들이 어쨌든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고 뭐 숫자에 밝고 어쨌든 이 데이터를 볼 줄 알고 이런 분들이 좀 더 이 의사 결정 라인에 더 많이 가실 필요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정권 그러니까 정부의 문제를 넘어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의 의사결정도 공대 아닌 이 문과들이 하고 있다는 뭐 물론 저는 당연히 그런 파이낸스를 잘하시는 분들이 회사의 자금 흐름과 어느 정도의 경영의 진단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관여하실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그거 그러니까 문과적인 일 하는 거는 그렇죠. 뭐 문과가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기술의 혁신의 프론트 라인은 당연히 엔지니어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미공책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반도체나 AI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고 라이센스를 좀 보여라.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기사가 없어요. 기술사도 없고 반도체 기술사, 반도체 기사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인공지능도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인공지능 뭐 기술사나 기수와 뭐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원사제도 같은 걸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원사가 뭐예요? 원사는 박사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원사쯤 되면은 중국에서는 장관 대우를 받습니다. 이공계에서 원사는 중국에서 따지면 거의 노벨상 수상자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원사가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 이거는 거의 국무회의가 돼버려요. 그 정도 급이에요. 원사가 만약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어느 지방을 간다 그럼 그 지방의 책임자가 와서 영접을 합니다. 진짜 장관급이네. 네, 그래서 이 원사가 됐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정말 큰 영예예요. 웬만한 대기업 회장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러면 좀 솔직히 이제 이공계 중에서 약간 뽕을 맞은 친구들은 원사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왕 박사까지 갔는데 저 원사 다는 게 내 목표다. 내가 한번 여기서 불살라 보겠다. 이런 사람들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게 목표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원사 되는 게 목표야. 그렇죠. 그리고 이 먹고 사는 이즘을 다 해결해줘요 국가에서. 원사만 되면 원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거의 준원사급이나 어쨌든 그 분야에서 좀 괜찮다 성적을 낸다 싶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밀어줍니다. 반대로 근데 중국에 좀 함정도 있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원사가 되거나 뭐 양어평 같은 어떤 스타트업에서 스타가 되거나 이런 친구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 성공의 어떤 좋은 표본이 되는 것 같죠. KBS 다큐 그 공대에 미친 나라 거기서 뭐 잘 취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쟁에 밀린 친구들이 겪는 번아웃과 뭔가 사회적인 문제와 지금 좌절감과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과 이 고학력자들이 지금 직업을 못 찾고 있는 이 아주 누적된 문제들 연간 대학 졸업자가 1200만 명씩 나오고 박사 졸업자들은 10만 명, 20만 명씩 나오는데 네. 근데 이 공학 박사들 중에서 지금 한 7, 8만 명이 지금 직장을 못 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와서 뭐 하냐? 이 친구들이 치킨 튀겨요, 진짜 그러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굉장히 좀 약간 좀 이게 오버캐파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인재에서도 좀 오버캐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약간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이 아니죠.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젊고 유능한 정말 공대에 미친 친구들을 키워놨더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국에 오지 않을까? 물론 또 이러면은 뭐 한국의 또 일자리를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일자리 한국에서 지금 적당한 사람 만약에 못 구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데리고 와야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의 생태계에 정착을 해서 한국의 이 국익을 위해서 복무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이런 인재 확보 면에서 충분히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고려를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근데 마음이 되게 불편한 게 중국 인재를 데려다가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가 많이 보시고 있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다 50대나 40대 같은 이제 중년들인데 지금 이제 막 중국에서 막 똘똘하고 뭔가 좀 하겠다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20, 30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체제에 대해서 불만도 좀 많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못할 뿐. 그리고 뭔가 이 답답하죠. 그리고 너무 경쟁에 지금 극한에 좀 취해 있고 너무 싫고 근데 뭐 K-팝 좋아하고 K-문화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의 이런 문화들 한류 혹은 뭐 이런 K-문화들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가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권에 형성이 됐을 때 이런 젊은 특히 좀 야망이 있고 좀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채널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꽤 길게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진짜 AI 반도체 시대를 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권석준 교수님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결론은 그 K-팝으로 인재를 꼬셔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을 발전시킨다. 어쨌든 K-팝도 중요한 산업이죠. 굉장히 깊은, 그러니까 진짜 그 중국의 어떤 개별 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얘기가 좀 어려웠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규제를 받고 뭘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구난방으로 뭘 해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뭔가 최적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생각과 이 생각이 부딪히고 저 생각이 부딪히면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 양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위협적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K-팝으로 인재를 꼬셔라. 제가 요거 관련해서 지금 책을 한 권 더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많이 읽어주시면 고마울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책 나오면 또 네. 깊이 있게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석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학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